네, 제6장 다중공선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을 추정한 다음 회귀 진단을 통해서 잔차 분석을 하고 이상점과 영향점을 찾아서 제거하거나 변환하는 방법 등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중공선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역시 회귀 진단의 한 절차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중공선성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공선성이라는 것은 독립 변수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변수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경우 일부 회귀계수 추정치의 분산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어 회귀계수의 추정치가 매우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수를 놓치게 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회귀계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계수 값은 큰 반면 대부분의 회귀계수들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남에 따라서 추정한 회귀식이 사용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 바로 다중공선성이 있을 때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분산 확대 인자라는 VIF를 보는 방법입니다. VIF라는 것은 1 빼기 RK 제곱분의 1의 값으로 표현되는데 이때 RK의 제곱이라는 것은 XK를 제외한 독립 변수들로 만든 회귀 모형의 결정 계수를 말합니다. 이 분산 확대 인자는 보통 10 이상일 경우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하는 K번째 인자가 회귀계수 추정에서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태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태지수는 고유값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중공선성의 정도와 어느 변수들 간에 종속관계가 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설명 변수들의 상관행렬의 고유치, 고유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클수록 다중공선성의 정도가 큰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보통 10 이상일 경우에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100 이상일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에서는 제시하고 있지만 또 다른 다중공선성의 판단 방법으로는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관계수를 구해서 상관계수가 0.9 이상인 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아도 됩니다. 이러한 다중공선성은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중공선성에 가장 크게 관여되는 독립변수를 회귀 모형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좀 더 넓은 영역에 걸쳐서 독립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성분 회귀 분석, 편최소 제곱, 회귀, 능형 회귀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인 독립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은 다중공선성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고 결정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해당하는 독립변수가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경우에는 쉽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속변수 y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크게 관여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독립변수라면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위해서라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중공선성을 탐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보스턴 데이터셋입니다. 506개의 관측값과 14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개 변수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치시별 1인당 범죄율이나 25,000평방피트를 초과하는 거주지역의 비율 등과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주택가격이라는 y가 MEDV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값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결과가 어떻게 보스턴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종속 변수 MEDV에 대해서 모든 설명 변수들이 MEDV를 설명하는 다중 회귀 모형을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MEDV.lm이라고 추정을 했고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절편화, 그 다음 크라임, GN, 카스, 넉스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상당히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지라든지 인더스 같은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때 R스퀘어 값이 74.0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회귀시계에서 설명되는 변동이 전체 변동에 대해서 74.06% 정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릴레이션을 알아봤습니다. 14번째 변수가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14번째 변수를 제외한 1부터 13까지의 설명 변수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코릴레이션 경우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보통 0.9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중에서 0.90을 넘어서는 텍스와 RAD의 상관계수값인 0.91028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텍스와 RAD 변수들은 상관계수값이 0.91로서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RAD와 텍스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RAD는 방사형 도로까지 접근성 지수이며 텍스는 $10,000당 재산세율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산 확대 인자를 통해서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VIF라는 펑션을 불러오면 됩니다.
우리가 만든 MEDV.LM이라는 회기식을 VIF 함수에다 넣으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 각 변수별로 VIF 값이 나와 있습니다. VIF 값들 중에서 큰 값이 다중공선성의 존재 여부를 알려주는데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10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보스턴 데이터에 나와 있는 변수들의 VIF 값은 10 이상인 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VIF 값만으로는 독립 변수들 간에 몇 개의 선형 종속 관계가 존재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컨디션 넘버를 이용해서 다중공선성 존재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R코드를 이용해서 컨디션 넘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컨디션 넘버는 가장 크기가 큰 고유값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의 제곱근으로 표현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 값이 클수록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 지수 역시 VIF처럼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15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있고 3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해결하기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 이상인 경우에는 텍스트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중공선성이 있다라고 강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15 이상인 독립변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따라서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보스턴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실습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스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마스 패키지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 라이브러리를 호출하고 보스턴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콘솔 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스턴 데이터셋은 506개의 관측치와 14개의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MEDV 변수가 종속 변수에 해당합니다. 보스턴 데이터를 이용해서 먼저 선형 회기 모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과는 콘솔 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MEDV를 설명하는 13개의 모든 설명 변수를 넣어서 선형 회기 모형을 만들었을 때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각각 설명 변수들이 나타내고 있는 회귀계수의 유의성들도 확인할 수 있고 결정계수 R제곱이 74.06%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보스턴 데이터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관계수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14번째 MEDV 변수가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13개의 변수에 대한 상관계수 값을 구하면 됩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는 거죠. 상관계수 값을 구했더니 이와 같이 콘솔 창에 보여주는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RAD와 텍스 변수가 0.9102813이라는 0.90보다 큰 상관계수 값을 보여주므로 이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존재 여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VIF, 즉 분산 확대 인자를 이용해서 어떤 변수가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카 함수에 있는 분산 팽창 인자를 사용한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콘솔창에 나와 있는 결과처럼 각 변수들의 VIF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VIF 값에 대한 기준값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10 이상인 경우에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값을 보면 10 이상의 VIF 값을 보여주는 설명 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텍스 값이 9.0085를 보여주고 있고 코릴레이션을 구해봤을 때 텍스와 RAD 변수가 0.91의 상관계수값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봐서 텍스와 RAD를 의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컨디션 넘버를 이용해서 분산 팽창,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창에 나와 있는 값들이 컨디션 넘버 값들이 되겠습니다. 이 값들로 보았을 때도 특별하게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만한 변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선형 종속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